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용 가능한 조치가 없으면 스가 총리가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바다로 흘려보내려고 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국정감사에서 해류 흐름으로 주변적인 영향은 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방출을 강행한다면 우리 쪽에서도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일가족 모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손자가 다니던 어린이집 원아와 교사 등 1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석 모임을 매개로 감염된 대전 충남 지역 확진자가 모두 44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정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위반을 한 사람에게 최고 10만 원, 운영자 등에게 최고 300만 원까지 매겨질 수 있는데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과태료 부과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 코로나19 집단 면역 대책과 관련해 WHO 세계보건기구가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도 집단 면역 시도 주장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국의 신임 연방대법관 후보 청문회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상원 의원이 나와 마스크도 쓰지 않고 발언을 했습니다. 격리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는 했지만 음성 판정이 나왔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 문제와 관련해 또다시 우리 정부를 향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 절차를 거쳐 현금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이 없다면 스가 총리가 서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지난달 하순 이 같은 뜻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간 우리 정부 입장을 보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고 그렇게 되면 연내 정상회담이 열리는 건 예정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정상회담 참석을 외교 카드로 쓴 것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지적이 나옵니다. 이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팔지 않겠다고 보증하라. 교도통신이 보도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수용 가능한 조치가 없다면 스가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견해를 지난달 하순 한국 측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런 방침은 스가 총리의 의향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연말 서울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담을 지렛대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겁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번 결정에 일본 보수층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반발이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강력한 대응으로 한국 정부의 양보를 끌어내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도가 섞여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이니치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외교부 장관급 회의로 대체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놓고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은 앞서 정상회담 참석을 외교카드로 쓰는 다른 나라의 수법을 비판해왔다며 대응이 모순된다는 인상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 문제 못지않게 한일 양국의 중요한 또 다른 갈등 사안 중 하나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입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어제 국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처리했다고 해도 오염돼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며 바다로 방류하게 되면 북태평양 해류 흐름에 따라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질의가 시작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후쿠시마 제1원전이 오염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처리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처리된 그런 물들의 세심이나 다른 것들이 한 70% 이상 오염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리수가 어떤 의미인지, 그 오염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 떠나서 그것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추진하고 있는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겁니다. 어떤 기술이나 설비를 사용해 오염수를 처리하는지보다 처리된 후에 나오는 물을 실제로 측정해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내에 있는 후쿠시마대 연구진들도 포함해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220일 안에 제주도 그리고 400일 안에는 서해안에도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북태평양 그 해류의 큰 흐름은 4년, 5년 주기를 걸리겠지만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주변적인 영향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일본이 오염수를 내보내게 되면 우리도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대전에서 추석 연휴 기간에 모였던 일가족 7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들 가족 중 손자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1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만 추석 모임과 관련해 지금까지 44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이 어린이집에서 모두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아 1명이 이틀 전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어제는 15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원아 4명과 교사와 직원 4명, 그리고 이들의 부모와 자녀 등 8명이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가장 먼저 확진된 원아 1명은 지난 추석 연휴에 일가족 7명과 함께 식사한 뒤 감염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폐렴 증상으로 충남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차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이들이 들렀던 소아 전문 병원과 직장에서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발생한 벌초 친인척 관련 확진자 17명과 또 다른 일가족 3명을 더하면 대전에서 추석 연휴에 가족 모임 관련 확진자는 총 44명에 이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첫날이었던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칫 느슨해질 수도 있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우려했던 대전 충남 지역의 연소의 감염이 더욱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은 친인척 중에 누가 가장 먼저 어떻게 감염됐는지를 밝히기 위해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과 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마스크 착용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 적발되면 위반 당사자에게는 최고 10만 원, 관리 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언제나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버스와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운전기사와 승객입니다. 그렇다면 집회 때는 어떨까요? 집회를 주최하는 쪽과 참석자들 모두 써야 합니다. 병원 의료진과 환자,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거리두기 1단계에선 유흥시설이나 뷔페, 노래방 같은 이른바 고위험시설만 마스크 단속 대상인데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에선 지금처럼 전 지역에서 마스크 단속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PC방은 물론이고 실외라도 2m 이상 거리 두기가 안 되면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겁니다. 부산이나 광주도 비슷한 방침인데요. 지자체마다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할까요? 제가 쓰고 있는 이런 비말 차단형 마스크를 비롯해 각종 일회용 마스크는 다 되고요. 천 마스크도 괜찮지만 어떤 마스크는 이렇게 턱스크로 착용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이런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를 쓰거나 스카프로 입을 가리는 것은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마스크 단속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만 14세가 안 됐거나 발달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먹고 마실 때, 수영하거나 씻을 때, 무대에서 공연을 하거나 사진 촬영을 할 때 꼭 필요한 진료를 할 때처럼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경우도 예외입니다.
결혼식 중에는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 집단 면역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지난주에 나왔죠.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집단 면역은 역사상 유행병 대응책으로 논의된 적이 없으며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존슨 총리도 집단 면역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거브리어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12일 화상으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집단 면역 논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Never in the history of public health has herd immunity been used as a strategy. It's scientifically and ethically problematic. 집단 면역은 백신 접종 인구가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바이러스가 확산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5일 미국의 한 매체는 트럼프 정부가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 코로나19가 퍼지도록 놔두는 대신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면 경제적 봉쇄를 피하면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기업이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집단 면역을 키워야 한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최근 연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이 넘는 영국의 존슨 총리도 집단 면역 시도 주장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별 감염률에 따라서 위험 등급을 3단계로 나누어 적용하는 지역별 봉쇄 조치를 발표하고 매우 높은 단계로 분류된 리버풀시 등에 대해선 실내는 물론 야외에서도 다른 가족과의 만남을 금지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미국의 신임 연방대법관 후보 청문회 자리가 또 하나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아직 음성 판정이 나왔는지 확인이 안 된 미국 상원 의원이 나왔고 질문할 때 마스크도 벗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상원 법사위 청문회장에 섰습니다. 대선을 3주 남기고 서둘러 임명이 진행되는 것도 논란이었는데 이날 참석자도 문제가 됐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공화당의 마이크 리 의원이 출석한 겁니다. 자리에 앉아선 마스크도 벗었습니다. 리 의원은 슈퍼 전파자 모임으로 불리게 된 백악관 로즈가든 행사에서 노 마스크에 거리 두기도 안해 비판을 받았던 인사 중 한 명입니다. 열흘간 자가격리를 하고 의사의 허락도 받았다고 했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청문회장에는 베럿 지명자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카몰라 해리스 의원은 아예 다른 곳에서 화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Tracing has been done on infected and exposed senators and staff. Nothing. The whole thing, just like Trump, is an irresponsible botch. 역시 음성 판정이 나오기 전에 대외 활동을 시작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의 유세장으로 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걸 기념하는 날, 이 연방 공휴일인데요. 이날의 이름을 콜럼버스 데이로 부르지 않는 곳들이 20곳이 넘습니다. 원주민의 날로 바꿨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3m가 넘는 거대한 동상이 앞으로 쓰러집니다. 미네소타 주의회 의사당 앞에 세워진 콜럼버스 동상입니다. 시위대는 동상을 밧줄로 묶고 잡아당겨 땅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 세워진 콜럼버스 동상도 수모를 겪었습니다. 동상은 하단부와 분리돼 부서졌고 시위대들은 체인에 묶인 동상을 바닷물에 내던졌습니다. 12일 콜럼버스 데이를 이틀 앞두고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도심에 세워져 있던 콜럼버스 동상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훼손된 콜럼버스 동상은 최소 33개에 달합니다. 콜럼버스 데이를 원주민의 날로 바꾸자는 움직임도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토착 원주민을 학살한 식민주의자이자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역사적 재평가 때문입니다. 미 전역 20여 개 중 200개 도시에서 원주민의 날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콜럼버스 데이 성명에서 극단주의자들은 공헌을 실패담으로
발견을 잔혹행위로, 성취를 침략으로 바꾸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수년째 이탈리안 아메리칸 유산을 존중한다고 줄곧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네, 어제 국감 소식 한 가지 더 보면 법무부 국정감사가 추미애 장관의 청문회 같았습니다.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문제와 관련해 보좌관에게 메시지를 보낸 걸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 야당이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추 장관이 거부하면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아들의 군복무 당시 휴가 처리 문제로 보좌관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놓고 국민의힘과 추 장관이 시작부터 맞붙었습니다. 장관님, 국회에서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거짓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네. 보좌관한테 문자를 한 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휴대폰이 포렌식이 돼서 나와서 아는 것일 뿐이고 그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 보좌관 예. 보고 제가 지시한 게 아니잖아요. 신경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국무이탈 사건에서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무이탈 사건이 검찰과 아닙니다. 국방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서일병 구하기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일병은 구해지는 사람이 아니고요. 서일병은 군 복무를 다 이행한 사람입니다. 굳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달 대정부 질문에서 유감을 표시했던 야당이 소설을 쓴다는 말도 다시 꺼냈습니다. 상당히 어처구니 없고 그냥 소설이 소설로 끝난 것이 아니고 정말 이건 장편 소설을 쓰려고 했구나. 또 소설. 그러자 야당도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얼마나 강심장을 가지고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까? 27번입니다. 27번이나 들어보세요. 27번이나 윽박 질렀죠. 우리 국회의원들이 소설 쓰는 사람입니까? 장편 소설? 이런 가운데 지인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고발된 나경원 전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 전 의원에 대한 그 의혹들은 일일이 열거기도 입이 아플 정도예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수년간 방치를 해도요. 그 이후에 서울대 병원과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SOK에 대해서는 재청구해서 발부되었고요. JTBC 최승기입니다. 네, 방탄소년단은 매일 아침에 참 좋은 소식들을 많이 전해줍니다. 이번 주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곡이 방탄소년단이 피처링에 참여를 한 곡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버드 기자, 1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BTS가 피처링을 한 곡이고 2위에는 자신들의 신곡이고요. 그야말로 진기록이네요. 예, 빌보드가 현지 시간 12일 발표한 핫백 차트 1위에 BTS가 참여한 세비지 러브 리믹스 버전이 올랐습니다. 조시 685와 데룰로가 만든 원곡은 지난주에 차트 8위였는데 지난 2일 BTS가 후렴구와 랩 파트를 맡은 리믹스 버전이 출시되면서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횟수, 음원 판매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리믹스 버전이 1위에 올랐고 BTS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BTS가 참여하면서 한국어 가사도 들어갔는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랑이란 어쩌면 순간의 감정에 난 조금 있다 들붙인 한 말 사랑하는가 영원이라는 말은 어쩌면 모래성 잔잔한 파도 앞에 힘없이 무너져. 지난 8월 31일 1위에 오른 다이너마이트에 이어 이번 노래까지 BTS는 핫백 차트 1위 곡을 2곡이나 갖게 됐고요. 여전히 다이너마이트가 2위에 올라있기 때문에 2009년 블랙 아이드 피스에 이어 1, 2위를 동시에 차지한 그룹이라는 기록도 세우게 됐습니다. 네. 써도 마스크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망사 마스크가 그 가운데 하나인데 이유가 있네요. 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입자 차단 성능을 보여주는 분진 포집 효율을 살폈더니 망사 마스크의 입자 차단율은 17%에 불과했습니다. 의약 외품으로 판매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들의 평균 차단율이 75%인 거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인데요. 숨쉬기 편한 정도에 대한 시험도 진행됐습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들도 보건용 KF80 마스크의 식약처 기준에 비춰 상당히 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측은 건강한 사람이 장시간 야외나 실외 활동을 할 때는 비말 차단 마스크를 쓰고 밀폐된 곳에서 밀접 접촉하는 상황에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코로나19 예방에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8시 후 연결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에 진출한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를 어제 직접 주재했습니다. 정상 간의 친서와 전화통화를 통해 당선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하겠다며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비대위 회의를 앞두고 이런 식으로 하면 대선에 진다며 위기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포기했는데 국정감사 이후 민주당과 11대 7로 다시 배분하자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불쾌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검찰이 지난 4.15 총선 출마를 앞두고 교회 앞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보내고 교회 앞에서 명함을 배부한 것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며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에 열립니다. 거리두기 조치가 1단계로 내려간 상황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소비 쿠폰을 포함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다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소비 쿠폰은 지난 8월부터 지급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연기가 됐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코로나 영향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기가 어려워진 장기 연체자들을 위해서 특별 재무 조정을 한시적으로 하는데요. 코로나 관련 의료진 또 실직 폐업을 한 사람들에게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길었던 장마의 영향으로 크게 올랐던 배추 가격이 이제 안정세입니다. 추석 전에 도매 가격이 포기당 8,000원이었던 것에서 이달 초 5,0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달 중순 이후에 가을 배추 출하량이 또 늘면 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필리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30대 한국인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일 화장실에 가겠다고 속여 유치장 문을 열게 한 뒤 경찰관의 총기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한국 국민을 감금한 혐의로 지난 6월 체포돼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부산에서 화물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덮쳤습니다. 70대와 50대 여성이 잇따라 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는데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부산에서 터널을 빠져나오던 트레일러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로 2개가 가로막혀 차량 통행이 1시간가량 통제됐습니다. 전국 국립공원들의 실내 시설들, 통나무집이나 생태 탐방원 같은 곳들이 어제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절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밀집도가 높은 대피소는 여전히 운영되지 않습니다. 서울 창덕궁에서 음악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명사들의 강연과 국악 공연이 이어집니다. 현장 관람 인원이 역시 제한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됩니다. 전주 대사슴놀이 판소리 명창부 경연에서 김병혜 씨가 장원을 차지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20년 동안 소리 공부를 하지 않다가 3년 전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51세의 명장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네, 오늘부터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다시 시작이 됩니다. 중고교생은 오늘부터, 만 70세 이상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네, 오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지금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퍼지고 있는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펀드 판매에 관련된 은행 등의 경영진 그리고 피해자 등이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가면서 오늘부터 프로야구 관중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가 허용을 한 건 관중석의 30%까지고요. 한국야구위원회는 20%까지만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이 서울 9도, 충주 6도 등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습니다. 또 낮 기온도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떨어지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낮 한때 강원 중북부 동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안에서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대전 9도, 광주 13도, 부산 15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19도, 광주 20도, 대구 21도로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거리두기를 좀 풀어도 정말 괜찮은가 하는 불안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닷새 전 경북 상주에서 열린 한 선교 행사에서는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서로 다닥다닥 붙어서 다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행사 주최 측은 4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했지만 한 참석자는 3,000명 가까운 사람이 몰렸다고도 말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큰 강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벽에 붙어 서 있습니다. 로비엔 참가자들이 들고 온 가방이 빽빽하게 놓여 있고 운동장은 대형 버스와 승용차로 가득합니다. 지난 9일과 10일 기독교 선교단체인 인터콥에서 개최한 선교 행사장 모습입니다. 행사가 열린 곳은 경북 상주의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구엔 검문소 같은 게 있어서 허락받지 않은 사람은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9일과 10일은 거리두기 2단계로 50명 이상 모일 수 없었습니다. 상주시가 참석자 명단을 받았는데 415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발효쉐이크 하고 나서 또 식사는 도시락고 야외에서 이런 부분을 봐주더라고요. 하지만 행사에 참석한 사람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의자가 따닥따닥 붙어갖고 8명, 9명 앉았는데 제가 생각에 3,000명은 좋게 될 것 같고 한 방에 20명에서 30명이 들어가 잤고 잠을 자고 식사하는 시간을 제외하곤 계속 강의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룸마다 빌게이츠가 이제 주도를 해서 그 이제 백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핸드폰을 끄라고 했고 몰래 켜서 사진을 찍으면 관계자가 바로 와 삭제시켰다고도 했습니다. 다른 인터콥 행사를 봤던 또 다른 사람은 이들이 이런 행사를 계속 열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숨은 차라리 내놓지라도 그거를 그만둘 수는 없다는 거죠. 상주시는 CCTV 등을 보고 방역 지침을 어긴 게 확인되면 인터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콥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 수백 명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조주빈이 홍보 목적으로 운영한 무료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을 받은 회원 280여 명의 신원을 파악해 지방경찰청에 입건하도록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성착취물 소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어제 윤형진 서울대 교수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교수는 나 전 의원의 아들 김모 씨에게 서울대학교 의과대 실험실 사용 편의를 제공하고 연구 발표문에 김 씨의 이름을 올려주는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숨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박 전 시장의 자녀와 부인은 각각 지난 6일과 7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의 이번 결정은 박 전 시장이 남긴 7억 원에 달하는 빚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11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사회가 좌우 양극단으로 쪼개지면서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폭력 사태와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Be able to show our free speech right. 한 여성이 인터뷰를 하던 도중 총성이 울립니다. 경찰과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지난 10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시내에서 극우 시위대와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가 서로 야유를 주고받다가 총격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조사 결과 총을 쏜 용의자는 시위 현장의 취재 기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된 보안 요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re was a verbal altercation that transpired. Firearm was discharged. Individual was shot and later pronounced deceased. 이번 사건 이외에도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 문제를 둘러싸고 좌우로 나뉜 시위대의 충돌이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인종차별 문제로 공방을 벌이면서 대선 본투표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한 17살 소녀는 극우 단체들 사이에서 영웅으로 대접을 받고 있고 재판을 위한 후원금이 우리 돈으로 23억 원 이상 모였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난 7일에는 민주당 소속의 미시간 주지사를 납치할 음모를 꾸미고 내정까지 모의했던 극우 성향 무장단체가 FBI에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극우 단체를 맡기는커녕 부추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Just last week,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tood before the American people and refused to condemn white supremacists and hate groups like these two Michigan militia groups. Stand back and stand by. 미 연방수사국과 경찰은 대선 이후에 예상되는 폭력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선을 앞두고 미국 사회의 좌우 분열이 최고조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이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미국의 정치 사회적 양극화는 트럼프 정부 들어서 생긴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회적 양극화를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면서 더욱 깊어졌다고 보겠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민간 부분이 약해지고 정부 부분이 커졌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공화당 내부에서 보다 극단적인 목소리들이 이제 정치적 세력을 더 얻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중도보다는 이런 약극단에 있는 세력들이 정부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면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다방면에서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대선 이후에 이 같은 혼란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 좌우 양극 세력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내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내전이라는 표현이 좀 강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내전이라는 표현이 좀처럼 치유되기 어려운 사회적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이러한 갈등이 무력을 수반된 심화된 상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입니다. 현재의 정치사회 양극화는 이제 극단주의적 세력이 매우 사회적으로 강화되는 그런 상황을 가져왔고 이들이 어떻게 보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세력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쪽이건 장기적인 폭력 시위가 될 수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총기를 사용한 테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사회의 이 같은 분열과 갈등, 봉합될 방법이 있기는 할까요? 지금 상당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우선 필요한 거는 11월의 선거가 어떤 해석이 필요하지 않는, 그래서 대법원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게 나오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만약에 선거 결과가 양쪽에서 납득하기 힘들어서 대법원의 판결로서만 가능하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선거 결과는 확정지을지 모르지만 정치 사회적 갈등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유권자 2명 가운데 1명은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못해 폭력 사태가 급증할 것이라는 응답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보다 5배나 많았습니다. LA타임스는 이 같은 두려움을 전하면서 전쟁처럼 될 것이라는 기사 제목을 뽑기도 했습니다. 대선이 불과 22일 남은 가운데 미국 내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8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커지고 있는 옵티머스 사건 수사 소식을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수사팀의 검사를 더 지원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해외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혁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 청구도 법무부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아람 기자입니다. 옵티머스 수사는 투자 사기에 대한 고발 사건으로 시작됐습니다. 투자자 3천여 명이 1조 5천억 원대 피해를 본 걸로 추산됩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 일부가 지난 6월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공기업 채권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부실 채권을 사들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김모 대표를 비롯해 경영진 4명이 먼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8월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거액의 펀드 사기 범행이 가능했던 배경과 펀드 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검찰 인사 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로 넘어갔습니다. 옛 특수부인 반부패 수사 2부에서 검사 3명에서 4명이 충원됐습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로 번진 건 최근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해외에 체류 중인 옵티머스 전 대표인 이혁진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외 수사당국과 조율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조약이기 때문에 양국 간에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 양국이 조율 중입니다. 절차를 밟는다는 겁니다. 옵티머스 수사팀의 몸집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수사에 능통한 검사 4명을 충원해달라고 대검을 거쳐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팀 확충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별개로 윤석열 검찰총장도 옵티머스 수사팀을 대폭 증원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네, 검찰은 일부 로비스트들의 신원을 특정해서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경영진이 정관계 인사와 연결할 수 있는 창구로 삼은 이들이고, 그렇다면 로비를 실제로 이들이 했는지, 그리고 앞선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입니다. 이어서 조보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모 건설사 횡령 사건으로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당시 옵티머스 내부에선 로비스트 신 씨가 해결해줘서 옵티머스는 문제 없다는 식의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실제로 옵티머스는 당시엔 별다른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올해 6월 이후에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물론 신 씨가 로비를 했는지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수사에서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신 씨는 옵티머스 경영진에게 수사 이후 재판 상황까지 봐줄 수 있다는 식의 호기를 부렸다고 합니다. 옵티머스 관계자는 신 씨의 지인과 가족 중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장판사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 때문에 옵티머스 내부에선 신 씨를 법원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옵티머스 관계자는 신 씨에게서 특별 사면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또 다른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앞으로의 수사는 신 씨를 비롯한 로비스트들이 정치인과 정부 인사, 법조인 등을 상대로 실제로 로비를 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걸로 보입니다. 취재진은 로비스트로 지목된 신 씨 등을 만나보려 했지만 접촉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들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울산 대형 화재 관련 소식입니다. 주상 복합아파트의 불길은 33층 건물 전체를 뒤덮었지만 소방관들의 빠른 대처와 주민들의 침착한 대피로 희생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불이 난 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석찬 기자가 불이 났을 때를 가정한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불기둥이 아파트를 휘감습니다. 30까지 꼭대기까지 갔어. 일부 주민은 화염에 갇혔습니다. 아직 사람 있어, 엄마.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소방관들은 산소까지 나눠 마시며 필사적으로 구조했고, 주민들은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서로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피난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는 기적의 탈출이었습니다. 실제 화재 상황을 재현한 현장에 이 카메라를 달고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도에는 불이 모두 꺼져 캄캄합니다. 연기까지 자욱해 답답합니다. 믿을 건 손전등 하나. 하지만 좀처럼 불빛이 퍼지지 않습니다. 손전등 켜도 안 보여. 잘 안 보여. 손으로 벽을 찾아 치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뗍니다. 무너져 내린 구조물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땀난다 진짜. 손전등을 비춰 피하려던 찰나, 이번엔 바닥이 푹 꺼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내리막. 드디어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다. 비상구입니다. 좌충우돌하며 나오긴 했는데 대피 경로를 찾아 밖으로 나오기까지 진땀을 뺐습니다. 길이 30m 구간이었는데 한참을 갈팡질팡했습니다. 119 구조대는 아래층에 불이 났을 땐 옥상으로, 위층이라면 지상으로 대피하고 승강기는 타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불이야보다는 몇 층에 지금 불이 났어요, 대피하세요, 이렇게 유독가스가 가득 차게 됩니다.
자세를 최대한 낮춰서 또 이웃집으로 연결되는 경량 칸막이 등 피난 시설도 미리 챙겨두라고 조언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이번 화재를 더 키운 건 지금은 더 이상 고층 빌딩에 사용할 수 없는 폴리에틸렌을 사용한 마감재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창고용으로 쓰고 있는 건축재도 불이 잘 붙을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요. JTBC가 시민단체와 함께 실제 창고 크기를 놓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화재 실험을 하기 위해 실제 창고처럼 만든 구조물입니다. 높이와 폭은 2.4m, 구조물 길이는 3m가 넘습니다. 곳곳에 온도 센서도 붙였습니다. 왼쪽엔 무기질 성분 단열재인 유리섬유를 철판 사이에 넣었습니다. 오른쪽 단열재는 석유 화학 물질인 스티로폼입니다. 지난주 화재가 난 울산 주상복합 외장재 안에도 석유 화학 물질인 폴리에틸렌이 들어갔습니다. 구조물 안에 불을 붙였습니다. 1분이 지나자 회색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스티로폼이 들어간 패널은 뒤쪽 철판까지 불꽃이 뚫고 나옵니다. 곧 철판까지 주저앉기 시작합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는데 12분 남짓밖에 안 걸렸습니다. 유리 섬유가 들어간 쪽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최고 온도는 스티로폼 쪽이 유리 섬유의 18배가 넘었습니다. 스티로폼은 8분도 채 안 돼서 섭씨 123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열 화상 카메라로도 양쪽의 온도차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양쪽 모두 불에 잘 안 타는 성능을 인증받았는데요. 실제 건물 크기로 화재 시험을 해봤더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티로폼이 들어간 건물은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안에 든 스티로폼도 재가 됐습니다. 왜 이럴까? 정부의 인증시험 방식 때문입니다. 현재 건축물 단열재 성능 시험은 복사열로 합니다. 즉 코일을 달궈서 그 열기로 시험하는 거라서 불꽃이 직접 닿는 실제 화재 상황과는 차이가 납니다. 이런 건축재들이 화재 현장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소방관으로 근무할 당시부터 초기에 폭발적인 연소 확대를 보이는 가연성 자재들이 있는 현장에서는 어쩌면 살 수 있었던 사람도 결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변하곤 합니다. 유리섬유 등을 넣은 자재를 써야 한다는 건축법 개정안도 나왔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지난 8일 택배 배송 업무 도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40대 택배 노동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8번째 택배 노동자 사망 사고입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로 추정되는데 숨진 노동자는 산재 보상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진경호 집행위원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네, 먼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자, 올해 들어서 8분의 택배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CJ 대한통운 소속의 노동자는 5명이 세상을 떠났고요.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만 한 분이 어제 또 숨을 거뒀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쿠팡의 분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어제 아침 6시에 사망을 하셨고 아직 이제 유족분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정확한 신원이나 이름은 밝힐 수는 없지만 사망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자체적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내용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J 대한통운 소속의 택배 노동자 지난 8일에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어제 부검이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잘 진행이 됐습니까? 부검은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됐고요. 결과는 약간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검사 측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유족 측도 그렇고 지금 대책위에서도 과로사로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주 60시간 이상 3개월 연속으로 근무하면 근무하다가 일하다 사망하면 무조건 과로사로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고인이 되신 김원종 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주당 90시간 이상을 일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심장 통증을 호소하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 과로사의 대표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과로사가 분명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누적된 피로가 예. 아주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 보고 예, 계시는 예, 거고요. 특히 추석 연휴 전에 분류 작업을 위한 인원을 충원해 주도록 하겠다. 정부가 그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사실 뭐 그 분류 작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배정이 되지 않았다면서요. 어떻게 예, 된 그러니까 내용입니까? 정부와 택격계가 합의해서 발표한 보도에 따르면 10,000명 투입, 그리고 실질적으로 분류 인력에는 2,067명 투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장에 투입된 분류 인력은 400명이고요. 네. 그것도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만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건설되어 있는 곳에 투입하지 않으면 정부 발표가 거짓말인 게 탄로나니까 아하. 여기는 좀 투입시켜주고 아무 소리 못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곳은 투입을 하지 않으고서 정부 발표나 택배사들의 약속이 거짓이었다. 이게 이제 확인됐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분류 작업을 새롭게 담당할 분들의 인건비 부담 때문에 네. 그렇게 투입을 안 한 겁니까? 그렇죠. 지금 돌아가신 분 네. 현장은 그 분류 인력이 투입된 인원에 대해서 그 월 40만 원씩 기사들에게 그 분담을 시켰어요. 아하. 4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 돌아가신 김원종 씨 같은 경우는 그게 부담이 되니까 본인이 직접 나가서 분류 작업을 했고 이게 과로로 연결됐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네. 과로사를 하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산재보험에 적용을 받아서 네. 보험금을 유족들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실을 알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데요. 그 아버님하고 두 분이 이 생활을 하셨는데 아버님 8순이세요. 네. 이제 동생분은 지방에 계시고 그래서 큰아들이 사망했지만 남아있는 아버님은 산재보험을 통해서 그나마 희망을 좀 걸었었는데 산재보험 적용제 신청서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이 제도를 CJ가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결국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20년 동안 택배 일을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일반 노동자들은 당연히 강제보험이잖아요. 입사하면 동시에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여기는 적용제 신청서라고 하는 아주 예외적 조항을 독소조항을 만들어놨는데 특수고용직들한테는 이분이 우리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의 입사 신고가 2020년 9월 16일 날짜로 돼 있는 거예요. 네. 20년 동안은 유령처럼 살아왔던 거죠. 그리고 산재보험 적용 재신청서도 2020년 9월 16일 날 접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제 그 노동부 발표가 지금 CJ 택배기사가 4,900명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노동부 통계를 보고 현장에서 누구나 알고 있듯이 CJ 택배기사는 18,000명이 넘습니다. 그럼 이 13,000명은 입사 신고조차 하지 않고 아하. CJ 택배를 배달하는 네. 유령 같은 존재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시정을 노동부에 줄기차게 요구했어요. 실제 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사 신고를 받고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해야 된다. 근데 입사 신고가 안 되니까 산재보험 원천적으로 해당이 안 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산재보험료를 지금 노동자와 택배회사가 반반씩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한 회사 측의 뭐 꼼수다 뭐 이렇게도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들은 100% 네. 사용자 측이 부담하게 돼 있는데 강제보험이고 이 택배기사처럼 특수고용직은 반반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주들이 그 반을 부담하는 게 싫은 거죠. 가입 안 하면 안 내도 되는 건 돈이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택배사와 기사들은 완전히 가불관계인데 네. 싫으면 나가야 이런 것들을 횡행하고 있으니까
산재보험 가입서 적용제 신청서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써 하면 안 쓰고 버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래서 산재보험 가입률이 10%도 안 되는 이런 참담한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거다. 네. 그렇다면 모든 택배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텐데 보험료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하겠군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네. 적용제 신청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만 있는 이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저는 왜 이 사회에서 가장 또 열악한 처지에 있는 특수고용직에만 산재보험료를 50% 부담시켜서 이것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법을 개정해야 되고 법 개정이 시간이 걸리면 그 기간 동안이라도 정부가 일정하게 부담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연로하신 고인의 아버님이 네. 아들의 유니폼을 손에 꼭 쥐고 눈물을 흘리던 모습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참 아픈데 고인의 아버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과 둘이 살다가 지금 이런 일을 네. 큰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막막합니다, 사실. 아버님이 그 고인이 된 김원종 씨가 마지막 날 출근하는 날 아빠 오늘은 어제보다 좀 늦을 거야 이렇게 한 말이 마지막 말이었다고 하는데 어제 발인이 있었습니다. 부검 끝난 이후에 발인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그 마지막 떠나는 아들 관을 부여잡고 네가 마지막 택배 노동자들의 마지막 죽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류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데요. 근데 이제 남으신 분 아버님은 이제 네.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인데 산재보험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CJ가 정말 조문조차 한번 안 오고 있어요. 5분이 사망하셨는데 이 유족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해야 된다. 저희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상황에서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또 다른 노동자가 어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확한 진상을 또 파악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끝으로 정부와 회사 측에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CJ에서 5분이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산재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중대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분이 돌아갔지만 우리랑 CJ가 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부는 지금 손 놓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중대사의 사업장으로 CJ를 규정하고 법에 따라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된다. 이거는 대통령님도 그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하신 바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CJ는 저희가 정부가로부터 합법적인 노동조합 필증을 받은 게 2017년 11월 달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준 합법적인 노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노동조합 아니야. 네. 이걸 주장하면서 지금 3년째 얼굴조차 대면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만나서 대화를 해야 지금 산적한 택배 현장의 문제, 택배기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CJ 대한통운은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조합과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좀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진경호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기도 부천의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2주 전에는 서울 천호동의 호텔 공사장에서 2명이 추락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17명이 이처럼 공사장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안전대책이 시급합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지하철 공사 현장입니다. 대형 크레인을 비롯한 건설 중장비들이 모두 멈춰섰고 사람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엔 대형 공사 차량들이 분주하게 드나들던 철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제 낮 12시쯤 이곳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25m 아래 지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지상고와 지하 공사 현장을 잇기 위해 임시로 설치했던 철제 계단을 철거해
타워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던 작업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에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공사장 문이 닫혀 있고요. 공사가 전부 멈춰진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서울 천호동의 호텔 공사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한 노동자는 작업 현장이 매우 위험했다고 말합니다. 팀장이 그러더라고. 너무 위험하다. 조심해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조심하냐고. 내가 막 그랬어요. 농담 반 짜증 반.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243명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8%가 추락한 사고였습니다. 특히 안전망이나 안전 난간 등 추락을 막기 위한 조치가 없어 목숨까지 잃게 된 사고가 74%로 나타났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1980년) 광주에서의 그날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행사들이 올해는 특별히 40주년을 맞은 해라서 곳곳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는데요. 그날 시민들의 함성을 들려주는 뮤지컬이 지금 공연이 되고 있어서 그 모습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작품의 중심에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는데요. 국가 권력 앞에서 끝내 굴복하지 않았던 시민들의 소박하지만 숭고하고 위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져서 계속 아파하는 게 아니라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연출자는 말했습니다. 본 공연이 앞서서 온라인으로 쇼케이스가 공개된 이후에 공연장에서 직접 관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네, 무대에 오른 또 다른 작품 한 편 더 소개해드릴까요? 죽음을 초월한 두 남녀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 영화 사랑과 영혼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입니다. 7년 전 원년 멤버들이 그대로 돌아왔고요. 영혼으로 존재하는 배우가 거기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술과 또 각종 무대 기술들이 돋보입니다.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 공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아침엔 라이프였습니다. 네, 코로나에 감염된 이후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서 나오고 업무에 복귀하고 또 선거 유세 같은 대외 활동까지 추진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전해졌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백악관 주치의가 밝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미국 언론들이 여전히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네요. 예, 현지 시간 12일 백악관 주치의 숀 콘리는 연속적으로 실시한 테스트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콘리의 메모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부 유세를 위해 플로리다행 비행기에 오른 직후 공개됐습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음성 판정 사실이 알려졌지만 미국 언론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CNN은 음성 판정 날짜를 확실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과 이 테스트에 사용된 에보트사의 진단 키트가 완전히 정확하진 않고 또 증상이 나타난 지 7일 이내인 사람에게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고 되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네, 미국 백악관은 여전히 아직은 감염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이 또 논란이 됐다고요? 예, 베럿 연방대법관 후보자 인준청문회가 열린 미국 의회의 모습입니다. 메도스 비서실장이 나오고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비서실장이 기자들로부터 멀어지도록 마이크를 잡아당기더니 마스크를 벗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마스크를 다시 써달라고 요구한 건데요. 비서실장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Well, I'm more than 10 feet away. I'm not going to talk to the camera. 이 영상은 여러 미국 언론들에 의해 보도됐습니다. MBC 뉴스는 메도스 실장은 코로나19 치료를 받는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하며 백악관 내부에 있었다며 메도스 실장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마지막으로 밝힌 게 일주일 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한 12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졌고 낮 기온도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해안에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19도, 광주 20도, 대구 21도에 머물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용 가능한 조치가 없으면 스가 총리가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정감사 자리에 나온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일본 정부가 바다로 흘려보내려고 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해류 흐름으로 주변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방류가 되면 우리도 전문가를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일가족 모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손자가 다니던 어린이집, 원아와 교사 등 1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석 모임을 매개로 감염된 대전 충남 지역 확진자가 모두 44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과 집회 현장, 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매기는 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